네, 시래기 토크를 사랑해주시는 많은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들 김영주입니다. 아버지 김병조입니다. 네, 성시순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즘 영화관에 가면 제일 인기가 많은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 관객이 그렇게 많이 드는 편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나 좋은 스코어를 내고 있는 우리나라 영화가 있죠. 바로 이준익 감독님의 자산어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그 자산어보라고 하는 영화가 정약용 선생과 또 그 형인 정약전이라는 이 두 분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죠. 설경구 배우와 변요한 배우가 나오는 이 자산어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 대충 그 두 분에 대한 성씨를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바로 나주정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원래 이제 앞에 정씨로 하다가 영조 때 네. 나주정씨로 이제 캐칭을 하게 되는 건데, 앞에가 원래 앞에도라는 섬인데 그 섬이 나주에 이제 나주에 속해지는 지역이 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그 전까지는 앞에 정씨라고 하다가 나주정씨로 이제 캐칭을 하게 되는데, 나주정씨의 인물을 소개하기 전에 제가 이제 옥당이라고 하는 옥당. 왜 옥당이라고 하는 단어를 먼저 소개해 드리려고 하냐면, 나주정씨는 9대 옥당을 했다. 그래서 아주 세상을 놀라게 한 집안인데, 벼슬에는 여러 벼슬이 있는데 가장 그 영예로운 관청이 삼사라고,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네, 홍문관. 그래서 홍문관을 바로 이제 옥당이라고 하는데, 옥당이라는 말은 임금님 입장에서 옥 같은 귀한 존재들이 모여있는 관청이다. 이제 그런 뜻으로 옥당 이러는 건데, 네네. 이제 흔히 하는 말 중에 홍문관 교리 한 번 하는 것이 영의정 2번 하는 것보다 낫다. 이럴 정도로 이 홍문관에 근무하는 것을 영예로 생각을 했는데, 한 집안에서 한 분만 참 옥당에 관리가 나와도 참 영예로운데 9대를 내리. 9대. 쉽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정작업이라고, 네. 정작업이라고 하는 분이 그 바로 다산 정약용 선생의 선조분이신데, 네. 정작업이라고 하는 분부터 9대에 걸쳐서 옥당 벼슬을 했고, 또 9대를 연벽이라고, 또 연벽은 문과 급제를 연이어서 하는 걸 연벽 그래. 9대를 내리 옥당을 하고 9대를 내리 문과를 했다. 그래서 아주 영예롭게 생각하는 그런 집안이 나주정씨다. 이제 우리가 이제 시조 할아버지부터 말씀을 드리는데, 시조는 당나라 때 신라로 귀화를 한 정덕성이라는 분, 덕덕자에 무성할 성자일 때 성자를 쓰시는 분이 동네에서 이제 신라에 정착을 하시고, 고려 때 유명하신 분 중에는 검교대장군을 지낸 정윤종이라는 분, 윤자에 마루정자를 쓰는 정윤종이라는 분이 그 현조이시고, 아무래도 나주정씨들은 아까 이제 9대 옥당 말씀도 드렸는데, 조선조에 와서 아주 현조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특히 정옥형, 정응두, 정윤희, 정윤복, 윤희, 윤복은 형제간인데 이 3대가 아주 대학자로, 그러니까 뭐 다산 선생 못지않은 그런 학자로 이름이 높아서, 정옥형과 정응두는 좌찬성, 그 좌찬성을 지금으로 얘기하면 부총리인데 학자면서도 좌찬성에 두 분이 오르고, 정윤희, 손자 중에 정윤희라는 분은 장원급제를 했어요. 아버지 정응두라는 분도 장원급제를 하고, 그러니까 대개 보면 나주정씨들은 학문하는 집안, 그래서 그런지 대학자인 다산 정약용 선생이 이렇게 나오시게 되는데, 정약용 선생은 목사 벼슬을 지낸 정재원이라는 분이 아드님을 4분을 두셔서, 큰아드님이 정약현, 근데 다 특이하게 쇠금변했어요. 정약현. 그 다음에 자산어보를 쓴 정약전, 쇠금변의 온전전자. 그 다음에 정약종, 정약종이라는 분도 쇠금변에 그 무고를 정자 쓰는 정약종. 그 다음에 정약용도 쇠금변에 그 중용할 때 용자를 쓰잖아요. 특이하게도 약자 돌림이시면서 쇠금변을 쓰는 정약현, 정약전, 정약종, 정약용 그러는데, 그 정약현 선생의 사위가 서학을 탄압하게 되는
황사영 백서 사건의 황사영이라는 분이 정약현 큰형님의 사위야. 그리고 또 정약현 선생의 처남이 이벽이라고 네. 나중에 다 순교자로 성인에 오르게 된 이벽이라는 분이시고, 또 이제 정약전 선생이 바로 자산어보라는 자산어보. 책을 쓰게 된 건데, 그 자산이라는 게 뭐냐면 흑산도란 뜻이야. 흑산도. 근데 이제 흑이라는 말이 칠흑같이 어둡다, 암흑이다, 이런 안 좋은 이미지 때문에 흑산이라는 말을 안 쓰고 자산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는 이제 거물현자 두 개를 합친 게 자자예요. 그래서 이제 검다, 그런 면에서 현산으로 읽어야 된다. 근데 자자, 이게 이자자인데, 이자에 이거 티스, 이것 이자면서 거물자자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현산어보라고도 해야 된다, 자산어보라고 할 수도 있다. 근데 요즘에 이제 통칭 자산어보, 옛날부터 써왔던 대로 자산어보라고를 쓴다, 이제 이런 말씀드리고, 정약전과 정약용이라는 분이 그 황사영 사건에 그 좀 이렇게 연루가 돼서 유배를 가요. 형님인데도 스승처럼 그 두 분의 그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참 지금도 형제간의 우애를 벗어나서 스승과 제자이자 평생의 직이. 그러니까 정약용 선생의 글을, 거의 서문을 형님이 쓰셨어. 그게 내 학문을 유일하게 이해하시고 격려해 주신 분이 형님이다. 그런데 그 형님이 결국은 돌아가시지. 다산 정약용 선생은 강진으로 유배를 가고, 근데 정약전 선생이 흑산도. 그러니까 강진과 흑산도가 좀 떨어져 있잖아. 흑산도로 유배를 가서 이제 거기서 그냥 조금 이따 정약용 선생님께서 늘 얘기를 하겠지만 그냥 좌절하고 낭망하고, 아, 내가 꼭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느냐, 난 그런 잘못이 없는데, 원망하거나 원통해 하지 않고 꾸준히 학문 연구를 하신 분들이잖아. 그래서 한국 최초의 해양 생물학의 참 전문 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흑산도 지역에 나는 수산물을 이렇게 정리하신 거야. 지금 보면은 어떻게 좀 아래로 평가할 수 있겠지만, 지금 눈으로는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하는 것이 아주 앞선, 그게 아마 실학이 아닌가 싶어. 그런 이제 자산어보를 쓴 정약전이라는 분이 계시고, 그 정약용이라는 분은 정약전 선생과 함께 문과에 급제하신 분이야. 정조 임금의 소울메이트다고 할 정도로 정조 개혁에 아주 정신적인 기초가 되는 분이실 정도로 정말 총애를 받았는데, 정조 임금이 이제 세상을 뜨고 시파와 벽파와 대립을 하게 되고 서학을 탄압하는 과정에 이제 유배를 가는데, 무려 18년 동안 조선왕조 사상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유배를 이제 가셨는데, 다행히 그 강진 다산초당 밑에 윤씨들이 사는데 원래 외가댁이 윤씨셔. 그래서 유배 생활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렇게 참 험악하게 보내지진 않았는데, 아까 이제 언뜻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어려운 상황에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저술 활동과 학문 연구에 참 온 정성을 기울여서 일표이서라고 그러지, 경세이유표하고 목민신서, 흠음신서, 일표이서라는 청사의 길이 빛날 책을 비롯해서 무려 500여 권의 방대한 저술을 한 거야. 그래서 제자 중에 황상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 선생님은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그 저녁에 주무실 때까지 계속 공부하시고 글 쓰시고 500여 권의 책을 낸다는 게 말이야. 나도 참 부족한 책 한 2권 내봤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500여 권의 책을 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 날마다 먹갈고 글을 쓰시다가 복사표에 구멍이 3번이나 났대요. 근데 그 정도로 학문 연구에 온 정성을 기울이시고, 아마 조선왕조 사상 최고의 천재라고 할 수 있는 다산 정약용 선생이 아까 얘기한 그 정작업, 그 양반의 이제 후손인데, 정약용 선생도 옥당에서 일을 하신 적이 있다고. 그래서 그 맥을 이렇게 이은, 그래서 나주정 씨는 한마디로 학자 집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 네.
근대 인물로는 요즘에 TV 나오는 남자 배우 중에 생긴 걸로만 봐서는 정말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약용 선생의 직계 6대손 정혜인이라고 하는 남자 배우가 그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데 엄청 참하게 생겼어요. 곱게. 근데 그 예전 기록을 찾아보면 정약용 선생도 굉장히 얼굴이 곱게 생겼다. 이런 기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정혜인이라고 하는 배우가 직계손. 그리고 또 정이루라고 하는 배우가 또 있어요. 정이루라고 하는 배우도 나주정 씨, 그 배우도 있고. 자, 그러면은 우리 나주정 씨 오늘의 명심보감 어떤 게 있을까요? 나는 그 18년간의 긴 유배 생활 동안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원망하거나 원통이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그 어려웠던 상황을 선용했다고 할까. 이 구절은 명심보감에 나오는 구절은 아니고 또 어떤 명심보감이라는 게 좋은 글귀를 모아놓은 거니까 불수 고중고 남이 인상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불수 겪지 아니하고 그걸 수용하지 아니하고 고중고 괴로움 중에 괴로움이니까 얼마나 큰 괴로움이겠어. 큰 괴로움을 겪지 아니하고 난위 되기가 어렵다. 인상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위에 사람이니까 바로 지도자지.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겪지 아니하고 위대한 인물이 될 수가 없다. 물론 어려운 일을 겪는다고 다 인물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오히려 하나의 계기로 삼아서 노력하면 오히려 더 고생 없이 잘한 사람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 좌구명이라는 사람, 좌구명, 중국의 좌구명이라는 학자는 나처럼 이렇게 한쪽 눈에 시력을 잃었어. 그리고 나서 시력을 잃고 나서 국어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국어는 아니고 전에 내려오는 글들을 모아놓은 국어라는 책을 썼고, 너도 알다시피 사마천의 사기. 네. 궁형을 당하죠. 그렇지. 궁형을 당하고도 그런 대작을 쓸 수 있었고, 추사 김정희 선생. 우리가 세한도 경주 김씨 얘기할 때도 얘기했지만 추사체, 추사체.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더 정말 공부해서 청사의 길이 빛낼 추사체를 참 이렇게 개발을 하시게 됐다 하는 점에서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큰 일을 위한 하나의 계기다. 모든 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살 수 있다면 세상은 좀 더 밝은 희망을 가질 수 있겠다. 그래서 불수 고중고 난의 인상이니라.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고 위대한 인물이 될 수가 없다. 이제 그런 구절을 소개해드리고 싶네요. 네. 클리셰라고 하는데 고전적인 방법으로 사용되는 기법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영웅이 탄생을 하면 항상 고난을 겪습니다. 고난을 겪고 그 고난을 이겨내면 영웅이 되는. 네. 어떤 위인전을 이야기를 하던 몸이 아프거나 혹은 뭐 위급한 상황을 겪거나 아니면 안 좋은 상황을 겪거나 오디세우스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황을 이겨내는 사람이 이제 그런 위인이 된다. 그런 얘기지. 네. 그런 얘기지. 클리셰라고 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은 항상 이름만 엄청 많이 들어봤죠. 목민심서 그리고 뭐 다산 정약용이라는 이름만 많이 들어봤을 뿐인지 사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런 얘기는 잘 알지 못합니다. 오늘 정약용 선생과 또 그 형님 정약전 자산어보를 쓰신 정약전 선생님의 나주 정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5월이 되면 또 뭐 늘 그렇듯이 가정의 달입니다. 그 5월 가정의 달 특집으로 그 몇 편을 제작을 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또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기대하시라. 개봉박도.